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한 주 동안 날씨가 참 좋다가 어제 잠깐 비가 내렸었죠? 저도 한 주 내내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거리를 걷는데 날씨가 좋아서 발걸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록 좀 미세먼지는 심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4월 햇살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또 그가 미뤄뒀던 산책도 좀 하고 추울 때 못했던 운동도 좀 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히로유키 작가님의 1%의 노력이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느낀 게 내용이 참 새롭고 독특하다 였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좀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자기계발류의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뺑뺑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의표를 찌르는 다소 통찰력 있는 말들을 저자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 노력이란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 약간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그 말로 잘 못하겠어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자의 그 말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은근히 설득 당해버렸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읽으면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내용은 알차게 잘 채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7가지 주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 키워드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읽어 내려가면서 저자가 참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잘 살아가기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 용기만 있다면 적어도 불행하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잖아요.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고 저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 라면서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첫 키워드부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하고 싶고 다시 보고 싶었던 5번째 키워드인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되게 좋았던 부분이라서 저도 여러 번 다시 읽고 싶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1%의 노력.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 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다. 인터넷 업계에 있는 사람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뉜다. 우선 이 채널과 싱글벙글 동영상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콘텐츠가 모여든다. 회사에서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이사 역을 맡게 되는 일이 많지만 직함으로는 사실상 관리인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편이 딱 들어맞는다.
가령 맨션의 관리인이라면 대부분 본인이 없더라도 맨션은 저절로 운영이 된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움직인다. 이 같은 상태가 나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편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어서 대체로 그런 역할을 맡으려 한다. 대담 이벤트 등에서도 나는 질문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의 역할은 보통 상대에게 맡기고 그걸 이끌어내는 시스템적인 역할을 내가 맡는 편이다. 이제 자신이 어디 있고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무슨 일이든 할 때 우선은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 가령 일본인과 이슬람인들은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원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각각의 종교관이 형성된 과정에 힌트가 있다. 이슬람 국가는 대부분 사막으로 녹색이 드문 장소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별 생각 없이 게으르게 살다가는 생존할 수가 없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엄격한 율법이 있는 이슬람교가 탄생했다. 조상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남기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다르다. 자연이 풍부하고 여름도 겨울도 기후가 그다지 혹독하지 않다. 그러니 다신교에 800만이나 되는 신이 존재하는 느슨한 종교관이 생겼다. 예로부터 가르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방에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이 널려 있었고 안정적인 기후 환경에서 살 수 있던 것이다. 이것은 기업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경쟁이 극심한 업계는 업무 규칙이 엄격하고 경쟁이 느슨한 기업이면 규칙도 느슨하다. 한 사람의 인격이 엄격한 성격인지 너그러운 성격인지를 판단하기보다 엄격한 환경에 있는지 아니면 느슨한 환경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편이 빠르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나는 항상 장소, 특히 어디에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 입장의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특권적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던 걸 일반에게도 널리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민주화라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것이 민주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상 콘텐츠일 것이다. 방송국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방송하는 특권이 누구라도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또 편집해서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되며 사라져버렸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CM을 만든 사람에게 20만 엔을 선물한다 라는 콘텐츠가 실행되기도 하니 자연스럽게 일반 유저들은 앞다투어 영상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 중요한 문장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다. 장소가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다. 운동장과 공만 있으면 내키는 지점에 골대를 정하고 축구 비슷한 놀이를 시작하는 것과 꽤 유사하다. 동영상 세계에서는 아마추어들이 도구를 획득했다. 마음껏 절차탕마하여 방송국의 프로들과 기술의 차이를 좁혀가다가
이윽고 현재 유명한 유튜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라는 룰이 있으면 그렇다면 원작을 알 수 있는 패러디 음악을 만들면 되지 라거나 유명인 흉내를 내는 거야 라는 등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실행에 옮기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다. 자유로운 광장에 공놀이 금지라고 써서 붙이면 지면에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씨름을 한다거나 공이 아닌 프리스비를 가져와 놀거나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번뜩이게 된다. 그 원점은 장소에 있다. 이것이 나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치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다만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슈퍼마켓을 예로 들어보자. 슈퍼마켓은 상품을 들여와서 진열장에 놓아두고 고객이 그것을 구매함으로써 차입금을 번다. 상품은 슈퍼마켓 측이 먼저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웹사이트의 경우는 다르다. 웹사이트는 슈퍼마켓과 달리 상품을 들여오지 않는다. 다만 유저가 마음대로 콘텐츠라는 작품을 놓아두면 다른 유저가 그걸 소비한다. 무료로 올려둔 것이 무료로 팔리고 있는 셈인데 사람들은 모여 있으므로 광고 비즈니스가 성립하여 웹사이트 관리자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이 채널도 싱글벙글 동영상도 관리하는 측은 솔직히 대단할 것이 없다. 그저 집결된 콘텐츠가 우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즐겨보는 웹사이트는 무엇인가? 종류가 어찌됐든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그 웹사이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올라와 있는 그 콘텐츠에 가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이트가 대단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유저들의 게시글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 채널의 게시글보다 신문기자가 쓴 기사가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비교도 곧자리 있었다. 하지만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신문기자가 이 채널에 그런 글을 직접 남기기도 했다. 유저 측에서 거짓을 꿰뚫는 힘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와 같은 움직임은 어차피 피할 수 있다. 나는 대부분의 일을 해치우기식으로 한다. 해치우기식이 아닌 일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하다. 내가 생각해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 조사하면서 코드를 써넣어야 할 때는 집중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는 일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은 코드를 제작하기보다는 기획이나 팀 구성을 하는 것이 메인 업무가 되었다. 내가 손을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해도 되고 나머진 알아서 잘해주세요 라고 주문만 하는 일이 늘었다. 이런 입장이 된 첫 걸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경위를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나는 IT 평론가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이다. IT 평론가는 코드를 제작할 수 없다. 야구 평론가가 프로 야구 경기를 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평론가였던 사람과 원래 선수였던 사람은 전혀 다르다. 다만 코드를 제작하는 세계에는 각축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 비유하자면 외통장군에 강하다거나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거나 하는, 요컨대 전문적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공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데서 성공하는 것은 도무지 무리였다.
노력으로 어찌저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나는 기획이나 팀 구성 등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겠군요. 라고 제안하는 포지션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다. 이번 에피소드의 테마는 바로 포지션이다. 대체로 기획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현장 레벨의 일은 안 해본 사람이 많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툭 내뱉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에 비하면 난 현장에 코딩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므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진 않는다. 서버가 10대 필요하고 엔지니어가 10명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타협점은 없나? 비슷한 부분을 유저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면 서버를 30% 정도 삭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기획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현장을 편하게 해주거나 버그가 잘 발생하지 않는 설계를 하도록 제언한다. 현장의 일꾼이 뭐라고 불만을 말하든 이 사람을 설득해서 기획 자체를 바꾸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자칫 잘못하면 현장 직원이 애물단지가 되어 해고되고 마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다 알고 있는 제3자적 포지션이 유리하다. 제3자적 포지션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해서 해보길 바란다. 말단 업무를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경영자의 입장이 되어 자기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게 좋다. 혹은 점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머리통 하나쯤은 더 훤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특히 엔지니어의 세계에서 비엔지니어인 사람에게 현장 일을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언뜻 보아서는 서버 대수가 줄지 않으니 손해처럼 보이지만 코드가 간결해져서 유지 비용이 줄기도 하고 초기 비용은 비싸더라도 나중에 서비스를 보충할 때 편하기도 하다. 일찌감치 부감해서 보고 누가 이길까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힘든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스템을 잘 알고 더불어 말주변도 좋고 솜씨 좋게 전달할 수 있는 포지션은 구미가 당기기 마련이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제3자적 포지션을 얻기 위해 필요한 건 세 가지다. 현장감, 그리고 경영 측의 논리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다. 보통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우선은 현장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이 출세해 서서히 경영 측의 논리에 얽매이게 된다. 그때 위와 아래를 잇는 중간 관리직과 같은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때쯤 많은 사람이 피폐해지고 만다. 나는 역시 관리직에는 안 맞아. 라며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현장 일은 나도 이제 모르겠다. 라며 쓸모없는 상사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서의 처세에 달리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의 획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란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기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컨대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내 사업이 잘 될까요? 그냥 봐도 참 잘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경우 당신이라면 이 생각을 그대로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전달 방법은 그 사람의 캐릭터에 달려 있다. 얼버무리듯 부정하거나 솔직히 내뱉거나 각자의 전달 기술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나라면은 실패할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편이다. 왜냐하면 그러는 편이 진정한 친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잘 안 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잔혹하다고 생각한다. 다들 진심을 말하지 않는 세상, 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세상. 그런 세상에서 진심을 예리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 단번에 포지션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또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 다만 무책임하게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내가 타인에게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사과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말했던 회복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말했던 내용이다. 나중에 잘 되었을 때 그때는 그런 말씀드려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면 회복은 가능하다. 그러고도 불만이나 미움을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깝게 지내지 않는 편이 낫다. 다시 말해 나중에 잘못되었다면 그때는 정중히 사과한다. 이 정도 리스크만 감수한다면 언제라도 생각한 진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것이다. 진심을 말한다. 그리고 정중히 사과한다. 어떤가? 이보다 단순한 기술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내가 이벤트나 TV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을 의뢰받는 것도 진심을 말할 수 있다 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그만큼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포지션 측면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그 반대 패턴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신문사의 취재에 응했을 때였다. 취재를 받는 내내 내심 위화감이 들었다. 나는 대단한 사람, 이런 분위기가 기자의 말끝마다 묻어나오는 것이었다. 대형 미디어인 신문사가 인정하는 나라는 그의 기분이 말과 태도에 드러나 있었다. 이런 사람은 제3자적 포지션을 얻을 수 없다. 한 발짝 물러선 외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어져 회사의 직함을 떼고 난 시점에는 일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부류다. 반면 회사의 입장을 제쳐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사람은 후자이다. 물론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면 대기업이란 우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편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런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은 자기 주장을 하고 일본인은 분위기를 읽는다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들었을 것이다. 사실 유학이나 해외여행을 할 때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왜 그렇게 될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이유가 있을지는 모른다.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많고 음식점의 공간도 좁고 집합주택도 많다.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면
저절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된다. 이때도 사고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환경, 장소 등을 바꾸는 편이 좋다. 오히려 타인과 접촉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모른다. 자전거로 이동하거나 걷는 시간을 늘린다. 혹은 가족과 직장에서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을 만들 수 없다. 어쨌든 일의 기본은 타협이다.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일의 기본이다. 이때 중요한 건 일단 의견을 낸다라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다들 분위기를 읽는 데 도가 텄으므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서툴다. 이 점을 역이용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말하고 있다. 틀려도 상관없다. 양쪽으로 많은 발언을 하려고 노력한다. 의견을 말하는 것의 장점은 실제 작업이 나에게 던져지는 일은 없다라는 점이다.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손을 들게 된다. 이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언제든 발신자는 강하다 라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란다. 남의 의견만 듣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두드러지는 사람은 99%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유형의 사람이다. 이런 유형은 20대 젊은이라면 전략적으로 옳다. 현장 업무가 많고 인풋 단계에 있다면 가능한 일을 늘리는 편이 좋다. 다만 언젠가 위로 올라가고야 말겠어 라는 포부를 갖도록 하자. 그러지 않는다면 노력으로 해결하는 부류는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뿐이다. 온갖 일들을 빠짐없이 무난하게 지우는 사람은 많은 업무를 의뢰받아 업무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언젠가 대신할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다. 발신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 역추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보통은 상시적인 스테레오타입 사고만 한다. 가령 취업활동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격증을 따서 어필하려 한다면 아이고 회계 점수나 영어 점수 정도는 따놓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출판사 면접을 볼 때 종이의 촉감이 참 훌륭하네요 라고 대답하고 만다. 이런 것이 스테레오타입의 사고방식이다. 역추세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다. 저는 남자이지만요, 비서 자격증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이 가능한 사람이 역추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들 같은 말만 한다. 이 와중에 조금 다른 시점으로 사물을 보고 말할 수 있다면 단번에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물론 항상 엇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 머릿속에서라도 역추세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반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떨까요? 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말해본다. 그 축적을 통해 자신만의 포지션을 확립해갈 수 있다. 어느 시대가 됐든 사람이 사람을 뽑는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람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우수성이 아니다. 재미있는가, 아닌가이다. 재미있으면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우수한가, 아닌가는 실제 일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전 회사에서는 우수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는 적성과 안 맞을 수 있다. 재미있는 사람이 재미없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린다. 재미없는 사람이 재밌게 되는 순간은 가끔 있다. 갑자기 돌변한 연예인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채용했다가 무능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밝고 재미있으면 회사의 전 직원이 납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언어화해서 말하기는 꽤 어렵다. 별나다 혹은 유니크하다 라고 바꿔 말하는 편이 의미상으로는 더 가까울지 모른다. 질문에 당연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하고 있던 대답과는 적잖이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까? 참고로 나는 이름이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다. 오니마루라는 사람이다. 딱히 인기 개그맨 같은 재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조금 다른 것만으로 충분하다. 미국의 많은 자기계발서에 유니크하라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만들라는 것이다. 흔히 유니크하다라고 하면 유머러스함을 떠올리기 쉽지만 아니다. 다른 사람과 약간의 다른 상태가 되다 라는 뉘앙스다. 무리해서 개성을 끌어내려는 사람은 꽤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무개성보단 낫다. 쇼와 시대는 비슷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던 시대였다.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종식을 선언했다. 창의적인 일이 훨씬 이익률도 높고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단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상하게 남들과 같은 발상을 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인기 있는 직업은 비슷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응모하기 때문에 뭔가 특출나지 않으면 눈에도 띄기 어렵다. 취미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낚시입니다. 라거나 야구입니다. 라는 평범한 대답밖에 못한다면 아, 그래요? 로 끝나고 말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어쩌다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다. 가령 자른 손톱을 20년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보통 초면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면접 현장 같은 곳에서 파고들면 의외로 뭔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상한 사람이란 자신이 보기에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법이다. 그것이 타인의 지적을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현재화된다. 나에게 질문해보자. 남들과 약간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좀 이상해 정도의 뭔가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일본 유일의 엘리베이터 블로그를 운영하는 작가가 있다.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구분 엘리베이터를 찾아내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강요를 받아 구분 엘리베이터를 좋아할 수는 없다. 왠지 모르지만 그냥 좀 마음에 걸려서 조사하다 보니 점점 좋아지게 됐을 뿐이다. 그 밖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 타이완 거리에 오목하게 들어간 베란다 풍경이 좋아요. 지방 도로변에 있는 성인용품 자동 판매기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노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과 비교해도 의미가 없고 누군가가 칭찬하든 말든 상관없다. 제멋대로 의미를 발견하고 빠져들 뿐이다. 그야말로 1%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이 책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일하지 않는 개미의 한 사례이다.
만일 그런 것이 없을 경우 또 하나 들려줄 충고가 있다. 평소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역할과 부딪히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학교라면 학생회장을 정할 때가 그렇고, 직장이라면 회식 자리에 간사를 맡을 때가 그렇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밖에 맡을 수 없는 역할은 특수한 포지션으로서 장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앞뒤를 너무 재지 말고 얼른 손을 들어도 좋다. 특수한 포지션의 기회가 왔을 때 손을 번쩍 든다. 나는 이 문장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손부터 들어 입후보했다.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거기에 이끌린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학급위원회도 입후보했다가 무슨 이유인가로 잘렸는데 아마 지각이 너무 많아서였을 것이다. 그러고도 다음 학기에 또 입후보를 해서 1년에 2번씩이나 학급위원이 되는 드문 경험을 했다. 직접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앞뒤 가리지 않고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리라고 생각했던 경험은 컸다.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도 여전하다. 미국 등지에서 비행기를 타면 저기 더블 부킹이 돼서 그러는데 숙박비를 제공할 테니 누군가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기도 한다. 시스템 관리상 더블 부킹은 기획된 사건이다. 취소율이 몇 %인지 대충 알고 있으므로 추가 예약을 받아서 가능한 자리를 꽉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공석을 만드느니 초과하도록 티켓을 팔고 더블 부킹이 발생한 경우에만 돈을 지불하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다. 나는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면 나는 대개의 경우 손을 든다. 다음 날 대신 준비된 티켓은 비즈니스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쿠폰을 받아 여유롭게 무료 호텔에서 하루 즐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남는 장사다. 다른 사례도 있다. 재개발로 없어질 예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일부러라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다. 몇 년 후에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월세 3만 엔짜리 아파트였는데 마지막에 강제로 퇴실당했을 때는 20만 엔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나중에는 귀찮은 절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사적으로 손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험이 말해준다. 지금까지 나는 장소의 중요성과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임원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가능한 한 재현성이 느껴지도록 이야기하려고 했다. 특수한 포지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타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 실제 작업을 니시무라 씨에게 넘겨도 어차피 마감 내에는 안 하겠지?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결정적이다. 그렇다. 왠지 나는 마지막에 득을 보고야 마는 인생인 것이다. 네, 히로유키 작가님의 1%의 노력 중에 네 번째 키워드 포지션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부분, 이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누군가 내 사업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우리는 거기에 좀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 지금 상태 어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어 솔직하게 말하면 좀 상대방이 마음 상해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괜찮아, 멋진데? 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닌 거를 맞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런 상황에 진심을 말하라고 합니다. 진심을 말하고 만약에 일이 정말 잘못됐을 땐 그걸로 인해서 잘못했을 땐 정중히 사과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쵸? 거짓을 말하고 잘못됐을 때는 사과가 될까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나 사업 잘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했는데 쫄딱 망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때 사실 거짓말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심은 통한다 라는 말이 진실은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최고의 사고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심플하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자요.